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아마 모두가 같은 답을 말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종 병기 핵폭탄, 밀리터리 입문 영상 핵무기 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수류탄이 터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병역을 이행하신 분들은 직접 던져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겨우 주먹만한 수류탄도 엄청난 굉음을 내뿜으며 지축을 뒤흔드는데 이 수류탄은 인류가 가진 수많은 폭탄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최강의 폭탄은 무려 수류탄 5천억 개가 한 번에 터지는 양인데요. 상상이 되시나요? 밀리터리 분야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인류가 왜 이런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냈는지, 또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끔찍한 무기이지만 어려운 얘기를 빼고 유쾌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인류는 화약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총, 대포, 폭탄에 이르기까지 작은 화학물질이 폭발하면서 발생시키는 힘은 인류가 다룰 수 있는 힘 중에서 가장 강력했죠. 그리고 인류의 과학기술은 점점 더 성장하는데요. 인류는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연구하며 이윽고 새로운 개념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1905년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인데요. 질량과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존재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이론으로 물체의 질량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물체가 가진 에너지 양이 도출됩니다. 그럼 그 큰 숫자인 빛의 속도를 심지어 제곱까지 해서 곱하면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만약 1g이라는 질량이 에너지로 바꾼다면 TNT 2만 톤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혁신적인 발견이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론에 불과했을 뿐 실제 인간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38년 과학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핵분열이라는 현상이 발견되었는데요. 핵분열이란 무거운 원자핵이 어떠한 충돌 등의 자극을 받아 더 가벼운 원자핵이 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물체가 지닌 질량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도출되는 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실을 증명한 국가가 역사상 가장 미친 국가였던 나치 독일이었는데요. 유럽을 넘어 세계를 자신의 제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히틀러는 이런 강력한 무기가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레서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물리학자들을 모아두고 우라늄 클럽이라는 연구 조직을 설립합니다. 이후 독일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국의 과학자 레오 실라르드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당시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인종청소라는 미친 행동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다? 이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독일의 핵무기 개발에 맞서 미국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당시 그는 이름난 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명한 과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빌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죠. 하지만 루즈벨트는 그 서한을 받아보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편지가 도착한 지 한 달 뒤 유럽에서 두 번째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독일은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야망을 드러냈고 이에 영국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저 광기에 사로잡힌 놈들이 핵무기까지 개발하면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핵을 먼저 개발하기 위해 영국의 뛰어난 핵 물리학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렇게 노벨상 수상자인 러더퍼드의 뛰어난 제자들이 영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튜브 엘로이스에 투입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 역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한 통의 편지로부터 시작된 계획이 바로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이 계획이 성공하리라는 것조차 미지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를 크게 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것인지 무기로 만들 수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미국의 이 작은 불씨에 갑자기 땔감을 넣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루즈벨트를 이어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루먼입니다. 트루먼은 독일의 핵외망측한 계획이 절대 실현되지 못하도록 핵무기를 먼저 개발하고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13만 명에 달하는 인력과 현재 가치 3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되죠. 맨해튼 프로젝트는 레슬리 그로브스라는 미국의 육군소장이 책임자로 임명되었는데요. 그는 맡은 임무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집요하게 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을 단 6개월 만에 지어버린 육군 공병단 출신 장교였죠. 기술을 이끌 총책임자로는 오펜하이머가 연구소장으로 임명됩니다.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인 만큼 수십 개의 장소에서 연구를 나눠서 진행했으며
1943년엔 영국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더 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엄청난 자본이 만들어낸 앞으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공포에 떨게 할 씨앗이 미국의 북서부 트리니티에 싹트게 됩니다. 가젯이라고 불린 동그란 모양의 원자폭탄은 지상으로부터 30m 높이의 철탑 위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29분 최초의 핵폭탄이 폭발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은 성공에 대한 기쁨보단 인류를 지옥으로 내보낼 무기를 탄생시켰다는 자괴감에 빠져 괴로워했습니다. 어두운 새벽 하늘은 엄청난 폭발로 인해 낮보다 밝아졌고 모래알갱이는 녹아 유리로 변했으며 핵폭탄의 상징인 버섯구름은 상공 12k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만든 경이로운 무기를 미국의 적이었던 일본에 떨어뜨리는데요. 일본의 대도시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각각 한 방씩 배달됩니다. 이로 인해 군인과 무고한 민간인, 포로로 잡혀있던 연합군 병사,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아 일본으로 건너갔던 조선인까지 수십만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수년간 이어졌던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전쟁도 끝났고 핵무기의 무서움까지 모두가 지켜봤으니 이런 무기 없이 모두가 평화롭게 지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곧바로 차가운 전쟁이 시작되죠. 전쟁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된 세계는 서로 이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려 안달이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핵을 손에 쥔 나라는 바로 소련이었는데요. 과거 미국이 핵무기를 연구하던 시기 이미 소련의 첩자들이 미국과 영국에 포진해 있었고 핵 개발이 성공하자 많은 정보들을 빼돌리게 됩니다. 이후 많은 연구를 거쳐 1949년 8월 29일 RDS-1이라는 핵폭탄이 등장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두 국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것이죠. 이제 미국과 함께 핵을 개발했던 다른 나라들도 슬슬 핵을 가질 차례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개발을 같이 했다고 해서 미국이 순순히 핵을 내줬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핵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독자적으로 진행했던 데이터도 제공하고 수많은 인력까지 투입했지만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강력한 무기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태평양의 영연방 국가인 호주와 함께 다시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했는데요. 이후 1952년에 핵 개발을 성공하며 세 번째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한편 영국과 함께 팽당한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물론 프랑스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프로젝트 당시 중요한 부분을 맡은 것도 아니었으며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주요 내용은 파악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미국과 영국이 핵을 보유하니 프랑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역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기존 핵 보유국인 미국과 영국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자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은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남기며 프랑스의 핵 보유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도 핵실험에 성공했고 네 번째 핵 보유국의 이름을 올리게 되죠. 이후 이스라엘, 남아공, 인도, 파키스탄, 중국, 북한이 후발주자로 핵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 중 남아공은 1993년에 핵무기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현재 수많은 핵무기가 지구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또다시 세계대전이 일어나 이 핵무기들을 사용할 날이 온다면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을 맞을 것입니다. 초기 핵무기는 핵폭발을 발생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따라서 무거운 핵폭탄을 폭격기로 떨어뜨리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의 발전으로 방공망이 발전했고 이에 조종사와 승무원의 생존성을 위해 장거리 타격무기가 발전합니다. 핵은 이런 흐름에 따라 투발수단을 폭격기에서 미사일로 옮겨 타게 되죠. 이렇게 미사일을 사용하는 현재의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엄청난 과도기도 겪었는데요. 핵을 바주카포에서 쏘는 핵 바주카부터 핵 박격포, 핵 지뢰, 핵 가방 등 별의별 무기가 다 등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공폭탄의 형태를 넘어 사람이 직접 운용하는 핵무기들이 속속 등장하다가 방사능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인류는 이런 휴대용 핵 같은 미친 무기의 개발을 그만둡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핵 투발 수단이 미사일로 굳혀지며 이 미사일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는데요. 낮고 빠르게 날아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순항 미사일부터 높이 올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까지 각종 미사일에 핵탄두가 실리기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핵을 최대한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큰 미사일에 작은 핵폭탄이 실리면 더 많이, 더 멀리 쏠 수 있겠죠?
이렇게 핵을 경량화하는 연구를 거듭하다가 새로운 개념의 핵무기가 등장하는데요. 과거의 핵무기는 우라늄과 같이 무거운 물질을 이용해 핵분열을 시도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젠 분열이 아닌 융합이라는 방식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핵융합이란 핵분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두 개의 가벼운 핵이 합쳐지며 더 무거운 핵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질량 손실이 발생해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하는데요. 핵분열과 과정은 다르지만 원리는 비슷합니다.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는 이유 또한 수소가 융합하며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으로 핵폭탄을 제작하면 기존의 우라늄 핵폭탄보다 크기는 작지만 수백 수천 배의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무기가 실제로 탄생합니다. 게다가 1961년에 소련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탄이 탄생하는데 이름하여 폭탄의 황제라 불리는 차르본바입니다. 차르본바의 파괴력은 무려 50메가톤에 달하는데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가 15킬로톤으로 차르본바는 리틀보이의 약 3333배 위력입니다. 핵폭발 직후에 발생하는 버섯구름만 무려 64km였으며 폭발 직후 생긴 지진파는 지구를 무려 3바퀴나 돌았습니다. 황제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폭탄이었죠. 이런 폭탄을 만들어버린 인류는 아 진짜 이러다 다 같이 죽겠다 싶었고 서둘러 핵 감축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소형화된 많은 수소폭탄들이 각종 미사일에 탑재되어 유사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진화한 스텔스 항공기에도 탑재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적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핵폭탄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빠질 수 없죠. 한민족이지만 이념의 차이로 갈라진 북한은 분단 초기에 우리나라보다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체제의 한계에 부딪히며 갈수록 경제가 침체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으며 강력한 미제 무기들까지 들여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엔 미국산 핵무기도 있었죠. 북한이 가진 재래식 무기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북한에 뒷배웠던 소련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한 카드가 바로 핵이었는데요. 소련이 붕괴하자마자 북한은 우리나라와 함께 가입했던 핵 확산 방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내보였습니다. 그렇게 2006년 북한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0.5킬로톤 규모의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히로시마 핵무기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차르본바의 10,00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만약 이 폭탄이 서울시청에서 터진다면 폭심지에서 약 500m까지는 사람이 생존하기 힘듭니다. 북한은 이후 수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기어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심지어 ICBM과 SLBM이라는 핵무기 타격 수단까지 함께 개발했으니 우리나라와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이죠. 현재 핵무기 개발이 활발하진 않은 상황이며 보유국도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기도 하고 사실 현존하는 핵무기로도 지구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더 만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원자력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보다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전기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 발전소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기존 핵분열 방식의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핵융합 발전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무기로 만들어져 지구를 없앨 수도 있지만 에너지 문제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도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핵. 인류 역사에서 핵이 무기로서 사용되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입문 영상 핵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